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회계 실력을 꽉꽉 보여주는 꽉쌤입니다. 자격증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애인과 처음 사귈 때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긴장하지만 익숙해진다면 편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시험장에서 볼 낯선 문제를 낯있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단어, 기출문제! 오늘 저 꽉쌤이랑 전산에게 이을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신있게, 힘있게, 파이팅있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계정잔액의 표시가 틀린 것은? 각 보기별로 계정별 원장 모습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계정별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있는지, 즉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아셔야 합니다. 자산이라면 차변에 잔액이 위치해야 하고, 부채나 자본이라면 대변에 잔액이 위치해야 합니다. 1번 보기 한번 볼게요. 선수금은 본 계약에 앞서 계약금조로 먼저 받는 돈입니다. 본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에서는 내가 돈을 수익과 비용이 아닌 상태에서 받은 거고, 계약이 잘못된다면 돈을 돌려주어야겠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거라고 예상된다면 부채입니다. 따라서 선수금은 부채예요. 부채의 위치가 대변이니까 잔액도 대변에 표시되어야 되는데 오른쪽인 대변에 표시되어 있네요. 그러면 올바르게 표시된 겁니다. 2번 보기, 가수금은 돈을 받았는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에요. 이 가수금은 현재 내가 이유 없이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돌려주어야겠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가수금도 역시 부채입니다. 부채는 대변에 잔액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표시되었네요. 올바른 표시입니다. 3번 보기, 예수금은 급여를 주기 전에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면서 미리 받은 돈을 뜻하는 계정입니다. 예수금도 역시 현재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세금 납부를 하면서 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때문에 예수금도 역시 부채가 되겠습니다. 4번 보기, 미수금은 상품, 제품 이외를 매출하고 대금을 외상, 어음받은 경우 아직 돈을 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해서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미수금은 내가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것들인 이외의 자산을 매출하고 대금을 외상이나 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일만 남았죠? 그래서 미수금은 미래의 경제적 자산의 유입이 예상되는 자산이 됩니다. 자산의 위치는 차변이고 잔액 역시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대변 쪽에 있군요. 잘못된 표시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자료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이다. 당기 차입금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박스 안에는 각 계정들의 금액이 적어져 있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의 특성과 각 계정들의 항목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더하기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산으로 분류한 계정들의 합과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한 계정들이 합이 같은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각 계정들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아까 했던 미수금이 첫 번째로 나왔군요. 미수금은 제품이나 상품 이외의 것을 매출하고 외상이나 어음으로 처리해서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자산이라고 했죠. 외상 매출금은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역시 아직 받지 않은 돈이고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미수금과 외상 매출금의 차이는 미수금은 제품이나 상품 이외의 것을 매출한 것이고 외상 매출금은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선급금은 자산을 매입 시에 본 계약에 앞서 계약금조로 미리 준 돈을 말합니다. 미리 주었으니까 계약이 잘못되면 내가 돌려받아야겠죠? 현재 상황에서 계약 이행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돌려받아야 되니까 선급금은 자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차변으로 분류할게요. 미지급금은 미수금에 반대되는 계정이에요. 제품이나 상품 이외의 것을 매입하고 외상이나 어음으로 처리해서 아직 주지 않은 돈입니다. 미래에 주어야 하니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군요. 그럼 무엇일까요?
맞아요. 부채로 처리해야 됩니다. 부채는 오른쪽이 대변이 원래의 위치니까 대변에 적어주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겠네요. 미래에 돈이 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부채이고 부채의 위치는 대변이니까 오른쪽에 분류하겠습니다. 다음 자본금. 회사가 처음 영업활동을 시작할 때 내놓은 돈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회사의 재산이며 자본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자본 쪽으로 분류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차변회합과 대변회합이 같아야 합니다. 미수금과 외상매출금, 선급금의 금액을 싹 다 더하면 93만 원이 나오고요. 대변 쪽은 단기 차입금의 금액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더하면 45만 원이 나오는군요. 차액은 48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단기 차입금의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자산 계정의 배열 순서가 옳은 것은 유동성 배열법이란 변동하기 쉬운 것부터 배열한다는 뜻으로 계정 과목 분류표 순서나 저희들이 배웠던 순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품은 형태가 있고 영업을 위하여 1년 이상 사용하는 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이 되겠고요. 상품은 1년 이내에 판매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현금은 1년 이내에 사용할 자산인데 판매할 자산이 아니니까 당좌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계정 과목 분류표 제일 첫 순서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처음 배운 것이 바로 다음 중 현금이 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문제였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안 돼요. 다음 중 현금이 아닌 것은 하면서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꼭 확인합시다. 얼른 동영상 멈추고 잠시 보러 갔다 오세요. 다음 영업권. 영업권은 1년 이상 사용하는데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재고자산, 당좌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있는데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먼저 나오는 것은 당좌자산, 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재고자산, 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가가 그 다음에 오고요. 마지막으로는 무형자산, 나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다, 나, 가, 라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데 이 이익이 경영성과입니다. 따라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무엇인가 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익과 비용을 찾으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까지 각 계정들의 항목을 묻는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 문제 역시 계정의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볼까요?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네요. 미지급금과 보통예금이 나왔군요. 미지급금은 상품, 제품 외를 매입하고 외상이나 어음 처리한 것이라고 했는데 돈을 갚아야 되니까 부채가 되겠고요. 보통예금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자산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 미지급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했네요. 미지급금이 또 나왔는데 이건 부채라고 했고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해서 지급어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앞에 외상으로 처리한 미지급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어음을 발행한 겁니다. 때문에 재고자산이 아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이미 쓴 것이고 또 이런 재고자산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미지급금 계정을 써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미지급금이 미지급금으로 되었네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익과 비용이 없겠습니다. 3번 보기. 예수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네요. 예수금은 급여를 줄 때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이 미리 공제하는 것이고요. 세금 납부를 미래에 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니까 부채입니다. 현금은 자산의 대표적인 계정이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첫 번째 배운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현금은 자산으로 분류해 줍니다. 여기에서도 수익과 비용이 없네요. 4번 보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군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 이자가 현금으로 지급되니까 비용을 현금으로 낸 거래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나왔군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면서 박스 안에 비용 계정들이 적혀져 있네요. 이 문제는 비용들을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평소 계정 과목 분류표를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기부금이 나왔네요. 기부금은 사오거나 제조한 물건을 파는 영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부를 해야 세제 혜택도 받고 또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닌데 이미지 메이킹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업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는데 물건을 사오거나 제조해서 파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영업 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 계정이고 꼭 이 시험 말고도 자주 나오니까 눈여겨보셔야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기부금이다. 다음 급여가 있네요. 급여는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니까 당연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비용인 판매관리비고요. 다음 복리후생비는 그런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켜서 열심히 일하라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비용이니까 이것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비용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엔 소모품비가 있는데 판매 부서에서 소모품비로 A4 용지나 볼펜들을 사는 것은 당연히 판매를 위해 쓰는 거겠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판매와 관리 비용으로 분류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금액을 계산해 보자면 금액은 250만 원이었고 복리후생비는 60만 원이었고 소모품비는 30만 원이네요. 그래서 판매관리비 비용을 다 더하면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용 계정들을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6번 다음 중 분기 시 차변에 기입해야 하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해서 기중 현금 시재액이 5,000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박스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눈여겨봐야 하는 키워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 동그라미 쳐볼게요. 먼저 현금 시재액의 동그라미, 부족한 것의 동그라미. 자, 현금 시재액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럴 때 기중이라면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을 써야 하고요. 결산이라면 잡손실, 잡이익 같은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기중이네요. 기중에도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현금 시재가 맞지 않은데 기중이니까 현금 가부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네요. 그럼 현금 가부족 푸는 방법에 따라 천천히 풀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장부 가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서 장부 가액에서 실제 금액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금액에서 실제 금액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현금 시재액이 실제 금액인데 5,000원 부족하다는 것은 장부 금액보다 5,000원 부족하다는 거죠. 장부 가액에서 실제 금액으로 가려면 현금이 5,000원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겠네요. 자, 두 번째, 현금이 증가해서 실제 금액을 맞춰준다면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감소해서 맞춰준다면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기입해 줘야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현금이 5,000원 감소했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써준 현금 반대쪽에 기중이라면 현금 과부족, 결산이라면 잡손실이나 잡이익을 써주어야 합니다. 여기는 기중이니까 현금 과부족을 써주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분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문제에서 차변에 기입해야 하는 계정 과목을 물어봤으니까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쉽죠? 쉽지 않다고요? 그럼 다시 6번 문제를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아리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틀리기 굉장히 쉬운 유형입니다. 꼭 푸는 법 확실하게 알아가야 되고 장부 금액에서 실제 금액으로 가려면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그 방법과 순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틀리면 아주 혼낼 거예요. 7번 다음 중 유동부채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해서 또 계정 분류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계정 과목 분류표가 중요합니다. 잘 보고 계시죠? 보고 또 봐도 부족하지 않은 게 계정 과목 분류표입니다. 이렇게나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먼저 1번 보기에 미수금이 나왔네요. 미수금은 아까 뭐라 그랬죠?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매출하고 어음이나 외상 처리해서 아직 받지 않는 돈을 미수금이라고 했죠. 그럼 받을 일만 남았으니까 자산인데? 맞아요. 그래서 미수금이 앞에 떡 하고 있는 1번이나 3번은 틀린 겁니다. 미수금은 유동자산 중에 속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3번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3번 보기에 있는 미수금 다음에 있는 선급금은 본 계약 전에 계약금조로 미리 준 돈이라 계약 이행사항이 있기 전이라면 받을 돈이라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산입니다. 한번 3번 보기를 계속 한번 볼게요. 외상 매출금이 나왔군요. 외상 매출금은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으로 처리한 금액입니다.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받아야 하니까 자산이고요. 다음 네 번째는 받을 어음이 나왔네요. 받을 어음은 제품이나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돈을 나중에 받을 거니까 받을 어음이고 자산 처리합니다. 어음을 받았다고 받을 어음이 아니라 돈을 나중에 받을 거니까 받을 어음이에요. 이렇게 자산을, 유동자산을 쭉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유동부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과 4번 보기에 있는 미지급금은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것을 매입하고 어음이나 외상 처리해서 아직 주지 않은 돈을 말해요. 아직 주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줘야겠죠? 그래서 부채로 분류합니다. 2번 보기에 있는 선수금, 선수금은 본 계약 전에 계약금조로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돈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채로 처리합니다. 외상 매입금은 제품이나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처리한 것을 말하는데 사고 돈을 아직 안 주었으니까 돈을 미래에 주어야겠네요. 그래서 부채로 처리합니다. 지급어음은 제품이나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한 것을 말하는데 역시 외상 매입금처럼 사고 돈을 아직 안 주었으니까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로 처리해 봤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군요. 다행히 여기서 나온 계정들은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가 섞여서 나오진 않았네요. 그럼 다음번에는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랑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계정과목 분류표 틈틈이 보셔야 됩니다. 8번 문제,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이 초과하여 사용될 것을 예상하는 자산은 이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는 자산의 분류 특성을 묻는 문제네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셔야 될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용할에 동그라미를 먼저 쳐보고요. 물리적 형체가 있는 것에 동그라미 한번 또 치겠습니다. 다음 1년을 초과하여 라는 곳에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자산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리적 형체가 있는데 파는 게 아니죠.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거니까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 보기 중에 유형자산을 찾는 문제예요. 1번 한번 볼게요. 1번 보기 건설 중인 자산은 사용 목적으로 1년 초과 사용에 형체가 있으니까 유형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보기 한번 쭉쭉 볼게요. 상품.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1년 이내 사용이니까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서 형체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목적이 투자 목적이죠. 그래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자산과는 다릅니다.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겠어요. 다음 산업재산권은 사용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긴 하는데 형체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주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유형자산이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에서 건설 중인 자산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문제를 풀면 풀수록 계정과목 분류표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정과목 분류표 꼭 틈틈이 보시길 권장합니다.
9번 기말분계로 오른 것은 이라면서 대손을 예상하였다라는 말이 나왔군요. 예상하였다라는 말은 대손을 얼마만큼 잡을 것이니까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설정하는 방법 순서 첫 번째는 단기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단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박스 안에서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에 대해 2%의 대상을 예상하였다라고 했네요. 즉 설정하는 거니까 1,000만 원에 2%인 0.02를 곱해주겠습니다. 얼른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왔냐? 제가 눌러서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에 0.02를 곱하면 20만 원이 나오네요. 대손충당금 설정 두 번째는 장부상 대손충당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박스 안 두 번째 줄을 보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원 계상되었다고 하죠. 그럼 지금 장부상 대손충당금이 10만원 있는 겁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세 번째는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장부상 대손충당금을 확인하여 차액을 계산하고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20만원인데 장부상 대손충당금이 10만원 있으니까 그 차액인 10만원만 더 대손충당금 설정해주면 되겠군요. 그럼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비용인 대손상각비를 10만원 적어주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을 넣어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분계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 보기에 답이 있나요? 네, 4번 차변에 대손상각비 1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만원. 답이 4번이 되겠군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주로 자동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알려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대손충당금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세무 2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런 분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걸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대손충당금 분계 푸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 장부상 대손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설정액과 장부상 대손충당금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설정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혹시나 문제가 좀 더 어려워져서 설정액보다 장부상 대손충당금 차액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손충당금을 오히려 줄여주어야 되니까 대변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차변으로 와서 감소시켜주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수익 계정을 사용합니다. 대손충당금이 설정액보다 많을 때 설정하는 분계 문제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분계하는 것까지 숙지합시다.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10번 일반 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해 가장 잘못된 것을 묻는 문제네요. 1번 보기를 보면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익과 비용은 회계정보의 특성 중 하나인 내용의 충실성에 따라 순액이 아닌 총액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이 10만원이 생기고 운반비가 2,000원 생겼다면 모두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98,000원을 받았다라고 적어주는 게 총액으로 기재하는 거고요. 순액으로 기재한다면 수익을 올릴 때 대응되는 비용을 그냥 없애줘서 상품 매출에서 운반비를 빼니까 98,000원이었다라고 적고 그래서 현금 98,000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총액을 기준으로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액주의라는 거 잊지 마시고 2번 보기와 4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여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다만 수익은 발생 기준보다는 수익 인식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이를 실현주의라고 합니다. 진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건설형 공사계약이나 용역의 제공계약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수익으로 잡는 위탁판매나 구매가 구매 의사를 판매해야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용 판매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수익으로 잡는 실현주의입니다. 비용은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회계기간에 대응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물건을 사와서 팔 때 원가인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이어지죠.
또는 수익 창출 기간에 배분되는 간접 상각비나 기간 동안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판매 관리비 등은 수익을 인식한 회계 기간에 대응해서 인식합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수익과 비용은 총액 기재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 보기 중에 틀린 게 뭐가 있나요? 네, 답은 1번이죠. 순액이 아닌 총액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른 보기들은 다 맞는 거니까 한번 눈여겨보길 바래요. 그리고 잠깐 여러분들, 발생주의, 실현주의와 대비해서 현금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수익은 현금을 수취해야 수익으로 인식한다 라는 뜻인데 이 현금주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금주의를 보게 된다면 오답일 가능성이 크니까 꼭 현금주의는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와, 박스 안에 뭔가 숫자가 가득하니까 겁나죠? 겁내지 말고 저희가 알고 있는 식을 하나하나 써보겠습니다. 먼저 박스 안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이 나왔네요. 그럼 재무상태표와 당기순이익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당기수익은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이고 수익과 비용을 빼도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이거 하나랑 다음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고 식을 써줄 텐데 기초자산이라면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이 되어야 되고요. 기말자산이라면 기말부채 더하기 기말자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다 써주었다면 하나씩 넣어볼게요. 먼저 박스 안에 첫 번째 기초자산이 100만원, 그래서 기초자산 있는 쪽에 100만원 써주시고요. 기말자산이 90만원, 90만원 써줄게요. 다음에 기초부채가 40만원이네요. 40만원 써주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총수익 50만원, 그러면 수익 쪽에 50만원 써주고 총비용이 70만원이군요. 비용도 70만원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써준 상태에서 하나씩 구해볼게요. 먼저 두 번째 줄에 기초자본 먼저 구해볼까요? 기초자산은 100만원인데 기초부채가 40만원이니까 100만원에서 40만원을 빼면 기초자본 60만원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기초자본이 또 겹치군요. 그러면 기초자본 60만원을 위에도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수익과 비용을 빼서 구하는 건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마이너스 20만원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 만 20만원인데 마이너스 20만원인데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마이너스 2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말자본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말자본이라는 세 번째 식으로 다시 내려가서 기말자본 40만원을 적어줍니다. 기말자산은 기말자본을 빼면 기말부채가 되겠죠? 그러면 90만원에서 40만원을 뺀 50만원이 기말부채가 되겠습니다. 어느새 식을 다 완성시켰어요. 한 군데도 빈칸이 없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네요. 기말부채와 기말자본을 한번 확인해 줍시다. 제일 마지막 줄, 세 번째 줄에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더하기 기말자본이다 라는 식에서 기말부채는 50만원, 기말자본은 40만원이네요. 그럼 50만원과 40만원인 보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풀이하면서 쓴 이 식은 매우 중요해요.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면 식부터 쭉 쓴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달아주고 하나씩 찾는 방법이 좋습니다. 솔직히 식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초등학교 계산 문제가 되잖아요.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식을 달달 외워둬서 씁시다. 외워서 남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데 말이에요. 조금만 고생합시다. 예? 파이팅! 12번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묻고 있네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알겠지만 이연이 나왔네? 그럼 이시조선에서 선이 나오고 비용이라 그랬으니까 선급 비용 답 3번이네? 라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이연과 예상에 연결된 계정 과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비용의 이연은 선자가 나오고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이 되겠고요. 수익의 이연은 선자가 나오고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 비용의 예상은 비용이니까
예상이니까 미자가 나와야 되고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고요. 수익의 예상은 역시 미자가 나오고 수익이니까 미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단지 해당하는 계정 과목 명만을 물었지만 여러분들은 선급 비용이 자산, 선수 수익이 부채, 미지급 비용 부채, 미수 수익이 자산이란 것까지 알아두셔야 나중에 계산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요. 13번 앞에 문제와 같이 박스 안에 뭔가 많이 적혀 있네요. 겁내지 말고 하나씩 볼까요? 기초재고액도 보이고 단기총 매입액도 보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식 두 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액 더하기 단기순 매입액 빼기 기말재고액이고, 단기순 매입액은 단기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을 빼고 매입 애누리를 빼고 매입 할인을 빼며 매입식 무번비는 더한다는 거, 이 식을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 하나씩 채워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쓰고 계시는 중이라면 스페이스바를 꼭 누르고 캡처하시거나 일시정지를 하고 노트 정리를 하세요. 이 식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반 학생들은 제가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이제 알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저희 반 학생들 다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거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쓴 식에서 박스 안에 주어진 금액을 하나씩 밑에 써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90만원, 단기총 매입액이 200만원, 단기상품 재고액이 30만원, 상품 매입시 운반비가 5만원,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10만원이네요. 하나로 묶어서 나왔으니까 이 중간에 쓸게요. 매입 할인이 5만원 다 썼습니다. 그러면 단기순 매입액부터 구해볼까요? 총 매입액에서 3총사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빼주고요. 매입시 운반비 더해줍니다. 190만원이 나오네요. 빠르죠? 계산기 썼어요.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비싸고 삐까번쩍한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됩니다. 걔들은 메모리 칩이 있어서 저장 기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손바닥만큼 크고 자릿수 반점 잘 지켜지는 일반용 계산기 들고 가서 시험 보세요. 자, 그러면 단기순 매입액이 190만원 나왔으니까 위에 단기순 매입액 190만원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럼 매출원가 구할 수 있겠네요. 기초재고액 90만원에 단기순 매입액 190만원을 더하고 기말재고액 30만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왔나요? 250만원 나오나요? 그래서 답은 250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푼 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고, 아까 말한 키워드 같이 기초 재고액이다, 단기 총 매입액이다, 기말 재고액이다, 아니면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한 두 개의 식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알아두고 외워두고 숙지하고 달달 쓸 수 있고 그런 수험생이 됩시다. 또 파이팅이에요. 14번 다음 중 통화대용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을 묻는 문제네요. 통화대용증권은 은행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바꿔주는 것을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처음 듣는다면 그럼 그 종류는 뭐가 있지? 라고 하시겠죠. 대표적인 것이 보기 1번에 있는 자기압 수표입니다. 수표는 보통 지급인이 있고 발행인이 있어요. 발행인은 수표를 주는 사람, 지급인은 수표를 받고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수표를 주는 사람은 발행인, 수표를 받고 돈을 주는 사람은 지급인이에요. 발행인이 수표를 주면서 지급인에게 돈 맡겨놨으니까 지급인에게 가서 돈 찾아가 라면서 수표를 발행합니다. 이때 보통 지급인은 은행이 되겠죠? 그런데 자기압 수표는 이런 발행인과 지급인이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급인과 발행인이 같은 자기압 수표라면 결국 은행은 수표를 받았을 때 현금을 주어야겠네요.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압 수표를 받거나 자기압 수표를 주었다라 그러면 자기압 수표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 계정을 사용하셔야 돼요. 다음 2번은 건너뛰고 3번부터 풀겠습니다. 3번 국공채 만기 이자표 있는데
국공채 만기 이자표 또한 국채나 공채를 발행한 곳에 가서 채권이 만기돼서 이자를 받으러 왔어요. 돈 주세요. 라고 하면 국채나 공채를 발행한 곳은 국가기관이고 공기업일 텐데 그쪽은 자기들 업무하느라 바쁘겠죠? 잔돈 있어요? 라면서 어떻게 챙겨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표 줄 테니까 은행 가서 돈이랑 바꾸세요. 라고 하는데 그때 표가 국공채 만기 이자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공채 만기 이자표를 받았다면 이걸 가지고 지정된 은행에 가서 돈이랑 바꿀 수 있어요. 은행에 가서 돈이랑 바꾸니까 통화대용증권이겠네요. 네, 그래서 국공채 만기 이자표도 받았다면 통화대용증권이 되고 여러분들은 현금으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다음 4번 송금수표. 송금수표는 돈을 보낼 때 사용하는 수표인데 현금을 보낼 사람이 수표를 발행하여 등기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이 거래은행을 통해서 지급은행을 가서 수표를 딱 주면서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돈으로 받는 수표입니다. 송금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이 돈을 바꾸어 주네요. 그래서 송금수표도 통화대용증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송금수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 계정에 현금을 받았다라고 분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번 한번 볼까요? 2번 당점 발행 수표에서 당점은 우리 회사를 보고 말합니다. 저희들 회계 기간 할 때 당기라 그랬죠? 당은 현재의 상태를 보고 말하는데 당기 또는 당점 이러면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회계 기간, 지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점이란 지금 회사, 우리 회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당점은 우리 회사가 되겠고요. 이거랑 비교되는 단어가 동점이에요. 동점은 거래처를 보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실 때는 동종업계라고 해서 동점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동점은 뭐다?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거래처라고 생각하시고 당점은 어디다? 우리 회사다. 그런데 당점 발행 수표라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겠군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남에게 주면 남들은 그걸 은행에 가져가서 저 회사가 나한테 돈 준댔어요. 돈 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은행은 내가 맡긴 돈을 줍니다. 그때 내가 맡긴 돈이 뭐겠어요? 예금이겠죠? 이렇게 수표를 발행한 목적으로 만든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하는데 당점 발행 수표를 발행해서 남들에게 준다면 그 남들이 은행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은행은 내 당좌 예금에서 돈을 출금하겠죠. 그러면 당점 발행 수표는 내 당좌 예금 계정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당좌 예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당좌 예금은 통화대용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험 중 한 번은 꼭 다음 중 현금인 것은 하면서 통화대용 분류할 수 있는지 묻고요. 아니면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하면서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골라낼 수 있는지 꼭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화대용 증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는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15번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거지형 과목이 아닌 것은 고르라고 하네요. 박스 안에 보면 차량을 매각하고 전액 한 달 뒤에 받는다라고 했네요. 그리고는 차량의 취득 원가랑 감가상각 두 계획이 쭈루룩 있네요. 감 오셨어요? 안 왔나요? 이거 뭘 묻는 문제일까요? 맞아요. 유형자산의 처분 분계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순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유형자산 처분 순서에 맞게 분계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대변에 기록합니다. 지금 처분하려는 유형자산은 차량 운반구고요.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적고 취득 원가 2천만 원을 기록합니다. 다음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1,600만 원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 세 번째, 받은 돈을 차변에 써줄 겁니다. 뭐 받았죠? 받지는 않았지만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죠? 회계에서 얼마 뒤에 받았다라고 하면 외상입니다. 그런데 외상 매출금인가요? 아니에요.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아야 외상 매출금이고요. 그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팔았다면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혹시 실무 문제였다면 미수금은 거래처 써주어야 되는 계정이니까 꼭 써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거래처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비교해보고 차변이 빈다면 차변을 채워야 주어야 되니까 비용을 써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정을 사용할 거고요. 대변이면 대변을 위치로 갖는 수익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차변의 합이 2,100만 원이고 차량의 운반구인 대변의 합이 2,000만 원이죠. 그럼 대변에 100만 원이 비네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만 원이라고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차변의 합이 이제 같아졌죠? 어느새 유형자산 처분 분계가 끝났네요. 유형자산 처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no,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저와 같이 푼 순서 있죠? 이 순서 꼭 기억하시고 그 순서대로 분계를 하나씩 채워나가면 어렵지 않아요. 순서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 아까 이런 유형자산을 처리했다. 그런데 외상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게 실무 문제다 라고 하면 미수금은 거래처까지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벌써 실무 문제 풀 수 있는 고수가 되었네요. 저와 같이 88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88의 문제를 완벽히 숙지해서 다음 전산회계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회계 실력을 꽉꽉 채워주는 꽉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잠깐 회계에 관심 있거나 저 보고 싶다면 더 국제학교 검색하세요.